제국주의, 영어로 임페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사상이 하나 등장합니다.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면은 유럽 열강이 유럽의 강대국들이 경제력과 특히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조그만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대외 팽창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럽 열강이라 함은 영국, 프랑스, 얘들이 중심이거든요.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경제력과 특히 군사력, 당시 영국은 세계 1위의 해군력을 갖고 있었고요. 영국의 해군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2위부터 5위까지 국가들의 해군력을 다 더해야지 영국의 해군력과 맞먹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영국의 이러한 해군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나라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2위와 3위를 합치면 영국의 국력과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까지 가니까 영국은 무조건 2위, 3위보다는 더 강한 국력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군사적으로 팽창하고 경쟁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데요. 도대체 이 정책을 왜 만들어졌는가? 원인을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산업화에 있습니다. 이 산업화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매우 발전한 거예요.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유럽 국가들이 1800년대 들어가면 대부분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래서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매우 발전하는데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소수의 공장주들은 계속 이제 규모를 더 키워나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하죠. 하지만 이 산업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자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 자원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원료 공급지를 가져와야죠. 그런 다음에 만들었어요. 하지만 팔아야 되는데 이 팔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밀어내기 할 땅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식민지 개척이 활발했던 이유가 바로 제국주의가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제국주의자 중 하나였던 세실로즈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남겨요. 자신이 어제 런던의 이스트엔드에 가서 실업자 대회를 방청했답니다. 여기에서 빵을 달라고 하는 실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제국주의의 중요성을 더욱 확신했다. 나의 포부는 사회문제 해결이다. 즉 사회문제 해결은 먹을 게 없어 하는 실업자가 사회문제 해결이겠죠. 그래서 우리 식민지 정치가는 대영 제국의 4천만 인구를 피비린내 나는 내란으로부터 지키고 과잉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야 한다. 그들이 공장이나 광산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새로운 판로를 만들어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은 너네들이 제국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게 당시 제국주의자들의 인식이었고요. 그 인식 중에 하나가 바로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 이거를 위해서 제국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자신들의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 강대국들이 식민지가 많을수록 자신들의 위신이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근처 나라도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고 결국에 조선과 대만의 식민지를 차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의 발달과 자본주의 발달로 사회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 관심을 다른 데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를 하나로 뭉치겠다라는 논리가 작용을 하는데요. 제국주의 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론이 등장합니다. 사회 진화론이라는 건데 이 사회 진화론은 발달된 사회와 발달되지 않은 사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인종 의식, 인종 우월 의식까지 같이 연관이 돼요.
이제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이 우열한 유전자와 열등한 유전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등장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이제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던 백인들은 더 문명화된 사회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열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는 황인과 흑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덜 발달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서양인들이 이 미개한 비서양인들 발달하지 않은 저 문명에 살고 있는 저 인간들을 문명화시켜야 한다. 우리 우수한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저 인간들을 문명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고 자신들이 식민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뭐 대표적인 또 다른 제국주의자였던 스펜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회도 생물과 같이 하나의 유기체이며 생물 유기체가 활동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발전 법칙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회도 적응과 도태를 통해서 저급의 상태에서 고급, 우등의 사회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우월한 인종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우수한 사회에 살고 있고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저 발달하지 못했던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서 가르치고 문명화시켜야 된다. 근데 그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상까지 이식을 시키는 식민지 정책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진출했던 대륙이 어디냐면은 제일 먼저 아프리카 대륙부터 진출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신항로 개척 이후에 아프리카 해안 지역에 유럽인들이 나타나요. 물론 이들은 인도를 가기 위해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아프리카 제일 남쪽에 있는 희망봉까지 가요. 그 다음에 바스코다가마는 실제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프리카 해안 지역에 진출을 해 있었죠. 자, 근데 이들은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진출한 다음에 아메리카에서 인구 감소가 벌어지니까 노예무역, 황금무역 이런 것들을 실시해가지고 많은 이득을 얻습니다. 황금무역은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가져갔던 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이거는 어디까지나 해안 지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지만 아프리카만이 갖고 있는 여러 질병들 이것들 때문에 내륙으로 진출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 내륙에 가봤자 병 걸려 죽으니까. 근데 인류 발전의 역사와 같이 더불어 발전하는 게 의학의 역사더라고요. 자, 그래서 19세기 1800년대 가면은 리빙스턴이나 스탠리 같은 탐험가들이 아프리카 내륙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의학기술이 발달하니까 풍토병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여기에서 이게 막대한 양의 지하 자원이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되고 여기를 차지하면은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잠재력을 여기서 확인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아프리카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 더 보면은 여기에서 막대한 지하 자원으로 이들이 진짜 눈에 뒤집혀가지고 달려들었던 게 뭐냐면은 금하고 다이아몬드입니다. 지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 정부의 남아프리카에서 가져간 다이아몬드를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영국 정부는 특히 영국의 왕실은 그냥 모른 척합니다. 지금도. 자, 그러면은 이들이 어쨌든 간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어서 아프리카 진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나라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의 이야기를 좀 볼까 합니다. 당시에 이집트에는 이집트에서 거대한 사업을 하나 벌여요. 바로 여기를 뚫어버렸거든요. 홍해와 지중해를 이어주는 운하를 뚫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데 이집트가 이거를 만들 때 돈이 없어서 영국에게 빌립니다. 근데 이거를 갚지 못하니까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고 동시에 이집트를 자신의 보호령으로 만들어요. 사실상 식민지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프리카 남쪽에 여기 케이프타운을 중심으로 한 이곳도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남쪽에는 남아프리카 연방을 만들고 북쪽은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지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영국은 여기 카이로부터 시작해서 이 케이프타운까지 하나로 이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시했던 정책을 아프리카 종단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로 쭉 이은 다음에 이들의 목표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지도에는 표시가 어려운데 인도에 가면은 콜카타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은 캘커타라고 합니다. 도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여기를 선으로 이어서 이렇게 삼각형이 될 거예요. 실제 삼각형을 좀 표현을 보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을 하나로 내가 다 차지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삼시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종단 정책의 연장선이에요. 자, 그래서 쭉 이어서 이 삼각형 안에 들어오는 땅에 대해서는 내가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저 삼각형 안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영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에 절대 지고 싶지 않은 나라 프랑스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북쪽을 차지하고서 이 알제리와 튀니지요. 여기를 차지하고 와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정책을 취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지도에 보면 나와 있듯이 프랑스령 서아프리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프랑스의 정체가 뭐였냐면은 이쪽 알제리, 튀니지, 그 다음에 모로코 이쪽과 여기 마다가스카르를 하나로 이어가는 라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정책을 아프리카 횡단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두 정책은 나중에 보겠지만 충돌은 생기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 싶은 나라는 교과서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거나 진짜 그 곁다리에 살짝 다루고 있는 나라인데요. 벨기에입니다. 벨기에는 이 지도에 보듯이 여기 하나 있어요. 벨기에령 콩고. 근데 벨기에 국왕 레오폴트 2세가 여기가 엄청난 고무산지다 보니까 여기를 내 땅으로 할 거야 라고 사유지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콩고인들을 잔혹하게 막 그 부려가면서 이 곰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생산물들을 얻어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콩고인들은 지금도 벨기에를 굉장히 안 좋아한다고 해요. 지금 우리한테 벨기에는 와플과 초콜릿의 고장이고 스머프의 본고장이지만 콩고인들에게 벨기에는 마치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감정이랄까요? 자신들을 잔혹하게 착취하고 죽인 인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때 약 1천만 명의 콩고인이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아담 호크실드라는 사람이 남긴 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약탈을 시작해서 닭과 곡식 등을 지배해서 다 가져가 버린대요. 그리고 원주민을 공격해서 먼저 여자들을 볼모로 잡는데, 그리고 나서 이장이 정해진 양의 고물을 가져와야만 이 여자들을 풀어줬다. 근데 얘네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돌아가면서 자신의 목표량이 채워질 때까지 이런 행위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제국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아프리카 분할의 원칙을 합의하게 되고 이때부터 아프리카 분할의 원칙이 확립이 되니까 이 원칙에 따라서 식민지 획득이 더욱더 치열하게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파쇼다 사건이라는 건데요. 영국의 아프리카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아프리카 횡단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에요. 어디서? 여기 파쇼다에서. 근데 이 둘이 영국이 이렇게 이으려는 거 그리고 프랑스가 이렇게 이으려는 정책이 충돌을 했다. 그러면은 둘이 전쟁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국과 프랑스는 아주 소문난 원수지간이니까. 근데 이때 의외의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프랑스가 이때 양보합니다. 프랑스가 양보해가지고 이 사건이 해결이 되는데요. 프랑스가 양보한 결과는요. 당시 프랑스로서는 손해였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때 양보한 결과는 이때부터 영국과 프랑스가 완전 절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영향을 좀 받을 때 영국이 적극적으로 프랑스 편을 들어주는 그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독일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독일은 3B 정책을 실시해요. 자신들의 수도 베를린과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 근데 이스탄불의 이전 이름은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바로 전 이름이 비잔티움이에요. 그리고 베를린과 비잔티움. 그 다음에 현재 이라크의 수도, 과거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 여기를 잇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 도시들이 다 B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 정책을 3B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3B 정책은 뭐냐면 이 세 도시를 철도로 잇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칸반도나 서아시아로 영향력을 확장을 하면서 여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영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려고 했던 일인데요. 러시아가 그 당시에 여기 이란에 내려와 있어요. 그 영국은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3C 정책과 3B 정책의 영역은 보면은 겹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국은 견제를 하지만 사실상 묵인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독일의 팽창으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모로코 사건이라는 건데 이 모로코 사건 때 어쨌든 간에 뭐냐면 이 모로코가 보면 지금 프랑스령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이때 독일이 모로코의 탕헤르항에 군함을 끌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로코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때 프랑스와 독일이 군사적으로 이제 대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영국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영국이 명확하게 프랑스 편을 들어줘서 독일이 한 발 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데요. 어쨌든 파쇼다 사건에서 프랑스가 양보한 결과가 바로 이 모로코 사건에서 프랑스가 영국의 도움을 받는 결과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 분할의 결과 우리가 하나 볼 거는요. 아프리카의 독립국은 딱 두 나라예요. 여기 있는 라이베리아, 미국에서 탈출한 흑인들이 세운 나라,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이 두 나라만 독립국으로 남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다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 정책의 비극인 거죠.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막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나중에 이 영역을 나누면서 이 부족이나 민족의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로 잰 듯이 국경을 나눠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산가족 생기는 것처럼 같은 부족이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 안에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강들의 아시아 지역과 태평양 지역에 진출하는 것 좀 보겠습니다. 포르투갈, 신앙로 개척 직후에 포르투갈은 주로 동남아시아로 와요. 근데 이 오는 이유는 얘네들은 향신료를 얻어야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때 신앙로 개척 때도 볼 수 있지만 에스파냐는 식민지로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은 포르투갈은 그냥 무역 거점 하나 얻는 데 집중을 해요. 이들이 동아시아에 가졌던 무역 거점이 바로 마카오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파냐는 여기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신항로 개척 직후의 이야기고, 우리 1800년대로 넘어올게요. 19세기.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인도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국이 가진 식민지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이 인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동인도 회사를 내세워서 무역을 해요. 원래 동인도 회사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유럽 대륙에서 7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도에서는 인도 보기 전에 아메리카에서는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이 플라시 전투라는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나 플라시 전투나 다 영국의 스파링 상대는 누구냐면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갔다가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게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고, 인도에서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냐 갖다 싸운 게 플라시 전투예요.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는 7년 전쟁으로 이제 영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원래 전쟁의 대상이었던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얽혀서 국제전쟁을 치르게 되죠. 자, 근데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어쨌든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더 강하게 갖게 됩니다. 물론 영국은 인도에 대한 지배는 하게 되었지만 자신들이 그 전투하면서 너무나 막대한 양의 돈을 썼기 때문에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다가 미국을 독립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긴 했죠. 네, 그리고 역사가 그래서 한 군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미 1700년대에 있어서 인도를 두고서 영국과 프랑스가 싸워요. 그 다음에 1800년대에는 세포이라고 동인도 회사에서 고용한 인도인 용병이 있었는데요. 얘네들이 영국 정부가 자기네들을 무시한다, 뭐 이슬람과 힌두를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해요. 자세한 거는 인도 역사 공부할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국은 인도를 직접 지배해야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있던 무굴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인도는 영국이 직접 지배하는데요. 이후에 영국은 여기 미얀마까지도 직접 지배해서 자신들의 나라 인도 제국에 병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파키스탄은 원래 인도 땅이에요. 여기는 방글라데시까지. 그런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여기를 마찬가지 편입을 시켜요. 왜냐면은 러시아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인도 입장에서 러시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견제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싱가포르와 그 다음에 이 말레이시아 그리고 보르네오섬 북쪽 여기를 다 차지하면서 말레이 연방이란 걸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신들이 흉악한 범죄자들 보내서 유배지로 썼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데까지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영국이 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만들었던 식민지 어디냐? 여기에 있는 홍콩. 홍콩이 식민지화 되는 거는 아편전쟁 이야기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국에 뒤지겠느냐? 프랑스는 인도로 진출하고 싶었지만 졌어요. 중국에 가고 싶었지만 중국은 너무 큰 나라고 이미 먼저 진출한 영국이 있으니까 여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차지한 데가 어디냐면 인도 차이나 반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 지역 차지하는 데 있어서 중국하고 트러블도 좀 생기기는 해요. 청나라랑 전쟁도 좀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청나라랑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 때문에 청나라랑 전쟁하다가 조선에서 청나라 군대 빠지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일본군의 힘을 얻은 급진개화파 애들이 정변 일으켰던 게 갑신정변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국사까지 연관이 되죠.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로 진출합니다, 얘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진출해가지고 원래 그 거점이 있던 포르투갈이나 다른 나라들이 대충 제가 점 찍은 데쯤에 가면은 자카르타라는 도시가 있어요. 현재 자카르타, 당시에는 바타비아라고 불렀거든요. 여기가 무역 거점항이었는데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몰아내고 지네가 차지합니다. 자,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플랜테이션, 즉 대농장 이걸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냈죠. 그래서 현재 인도네시아의 영역인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진출하시는 미국. 미국은 독립한 이후에 1850년대에 산업화가 발달하게 되죠. 근데 그 산업화 발달하면서 이제 그 인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노예제 유지냐 폐지냐 갖다가 논쟁을 벌이다가 전쟁 벌인 게 남북전쟁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전쟁,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뭐 현재 미국 사학계 쪽에서는 미국 내전이라 불러야 된다라는 어쨌든 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 미국은 굉장히 산업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특히 대륙 횡단철도 뚫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매우 큰 나라로 성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국주의 국가가 될 건데 에스파냐랑 전쟁해요. 그리고 자기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쿠바는 내 보호령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그 근처에 있는 뭐 괌 이런 데들을 에스파냐로부터 뺏어서 식민지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도 영어 공부한답시고 어디로 가냐면은 다 필리핀으로 가죠. 싸게 가려면은 그 이유가 이때 미국이 식민지화하면서 여기 공용어가 영어가 됐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고 여기 또 질 수 없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뭐 비스마르크 제도, 마셜 제도 이런 데들 차지했는데 어쨌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으나 어쨌든 보면 아시아 같은 경우도요. 정말 치열한 외교 관계를 통해서 독립을 유지했던 어디냐면 이 타이, 현재 태국이라 부르는 이 나라, 여기나 땅이 너무 커요. 그리고 너무 격렬하게 저항을 해가지고 이 강대국들이 식민지화 삼기를 포기했던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들이 중국이 털리는 걸 보고 나서 우리는 철저하게 뜯어 고칠 거야. 우린 유럽인이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던 일본이라든지 얘네들 정도 빼면은요. 그러니까 일본은 나중에 얘네들 제국주의가 돼요. 제국주의 국가가 돼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라 부르는 거에서 일제가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줄임말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빼면 타이, 중국 정도를 빼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강대국들의 식민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국주의 국가들이 연락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했던 이 정책의 결과는 뭐로 끝나느냐? 안타깝게도 전쟁으로 끝나요. 근데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될 거예요. 바로 1차 세계대전으로 제국주의는 종결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에 대한 정의를 볼 때 제국주의는 뭐 1870년대부터 1914년 1차 대전 직전까지 일어났던 사상이다라고 보는 것도 크게 틀린 정의는 아니다라는 걸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